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5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4.4.3 억양, 네. 우리 책으로는 78쪽 중간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 이쪽 함께 보도록 하죠. 억양은 길게 얘기할 것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이제 문말 억양에 대한 그런 소개만 하는데, 단 이제 아마 억양의 그 운율적 속성이 아마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억양의 운율적 속성은 피치예요. 음의 고저예요. 근데 음의 고저가 단어에 걸리면 성조가 되고 문장에 걸리면 이제 억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어 보편적으로 어떤 언어나 문말 억양이 있고요. 문장의 끝에 얹히는 억양이 있고, 그 억양들이 뭐 평서문이냐 의문문이냐 청유문이나 등등과 같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언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음의 고저가 단어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문장의 의미를 변화시킬 때 그것을 이제 억양이라 한다. 그러니까 그 음성학적인 속성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어떤 단위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억양은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이고 문장 말미에 나타나고 이를 문말 억양이라 한다.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설명의문, 또 판정의문, 설명의문은 WH 의문문이라고 하고, 또 판정의문은 yes, no ques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명의문문일 때는 의문문이라도 이제 하강조가 되고, 또 yes, no question, 판정의문일 때는 이제 상승조가 된다고 다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명령, 청유, 감탄문 등 문장이 발화해서 그 의미를 변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똑같은 밥 먹어라도 끝을 올리면 의문문, 내리면 평서문, 평탄점은 명령문. 네, 이렇게 이런 억양의 패턴도 아주 언어 보편적이에요. 어떤 언어에서는 하다못해 의문문에서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의 구별도 어떤 언어에나 다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억양의 패턴도 하강조냐 상승조냐 동일합니다. 네, 이런 것은 재밌죠. 네. 네, 그리고 다음 책은 79쪽입니다. 강세로 넘어가고요. 자, 4.4.4 강세입니다. 한국어에서 강세는 표현적인 기능만을 해요. 뭔가 강조를 하거나 주장을 할 때는 당연히 강세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음장 배울 때 어휘적 음장과 표현적 음장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강세를 사용하지만 이 강세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그런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거나 문장의 의미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음의 강약을 강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의 장단은 음장, 음의 높낮이는 음고, 그리고 이제 음의 강약은 강세, 혹은 세기라고도 합니다. 스트레스라고도 하고, 음강, 라우드니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파의 진폭이 클수록 이제 큰 소리가 되는 거죠. 강세는 단독 실험보다는 높이나 길이와 같은 다른 요소들을 동반해서 거기에 보면 프라미넌스, 돋들림, 그러니까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떤 음절이나 어떤 단어의 어떤 특정 부위가 굉장히 돌출성이 있게 잘 들리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세는 특정의 음절이 다른 음절들에 비해 음량이, 인텐시티가 아주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는 그런 돋들림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세의 속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강세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이제 게르만어에 해당하는 영어와 독일어가 있고, 한국어는 어디까지나 이제 문장 강세, 표현적 강세,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변별적 기능을 하지 않는 강세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다들 많이들 잘하니까 79쪽에, 책의 79쪽 마지막 단락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영어나 독일어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보면, 영어는 단어 강세가 있어서 강세 위치가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임의적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아마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을는지 모르겠는데 명전동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동일한 형태의 영어 단어의 경우에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명사일 때는 이제 이 강세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뒤에 온다. 예를 들면 digest와 같이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생님처럼 막 암기 중심으로 배웠던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기도 했는데 이처럼 단어 의미를 구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규칙성이 있습니다. 어두움절이 장애음이면 첫 음절에 강세가 오고 첫 음절이 장모음, 긴 모음인 경우 그 음절에 강세가 와요. 그러니까 첫 음절이 장애음이고 장모음이면 강세가 오고 첫 음절이 단모음이야. 뭔가 느낌이 싸하지? 단모음이니까 첫 음절에 장음이 안 되겠죠. 강세가 안 오겠죠? 둘째 음절이 장애음이면 둘째 음절에 강세가 오고. 자, 결과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음장을 갖고 있거나 장애음일 때만 강세가 온다라는 그런 규칙성이 있는 거죠, 나름대로. 네. 그리고 영어의 강세는 강하고 높고 긴 음성적 특성.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세는 혼자 등장하지 않고 길이나 높이와 함께 등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어의 강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어나 영어를 들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듣게 들어서 되게 요란스럽게 좀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요란스럽게 들리는 부분은 대개 이 경우 이런 운율적인 자질과 관련이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이 그 부분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이유는 현대 한국어 화자들이 기본적으로 표준어 체계에서 이런 음장조차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의 자료는 그냥 쭉 밑에 이쪽 하단을 보면 되고 책은 80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앞서 말했다시피 한반도의 이제 그 운소 체계를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백두대간이에요. 백두대간이어서 북부의 낭림산맥, 중부의 태백산맥, 그리고 남부의 소백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낭림산맥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래서 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쪽은 음장언어, 동쪽은 성조언어고요. 그리고 이 산맥이 한반도에선 굉장히 이제 지리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터널을 많이 뚫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강릉 바닷가 놀러 가려고 굉장히 많은 터널을 지나죠. 그 터널이 없을 때 우리 미시령곡이나 이런 대관령곡의 꼬불꼬불한 길을 돌고 돌아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생님이 학부 다닐 때만 해도 지금처럼 둔내 터널이니 이런 터널들이 없어서 답사 가고 그럴 때 막 6시간 막 이런 식으로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금방 가죠. 그래서 이런 현대에 와서도 지리적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겠어요? 그 산맥 하나를 넘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이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과 동쪽은 상당히 다른 언어적인 차이를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제주도 방언은 왜 그렇겠어요? 제주도 방언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 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부 방언, 이제 말하자면 문화와 언어의 어떤 방사에 핵이 되는 그런 어떤 변화의 그 파동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과거의 형태를 많이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리와 언어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언어지리학이라고 해요. 강의 자료 3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강의 자료 3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방언 지도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산맥, 하천, 바다 등과 같은 지리적 요인이 방언 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방언보다는 한 언어에서의 방언의 차이지만 언어적인 차이는 결과적으로는 더 큰 방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어 같은 경우에 북경어와 이제 북경의 중국어와 홍콩 중국어 상당히 다르죠. 과연 이게 두 개의 언어냐 아니면 방언이냐 그런 논란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차이도 이런 지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겠죠. 네, 이런 것을 linguistic geography, 언어지리학 혹은 방언지리학 혹은 방언에 포커싱을 둬서 지리에
개념을 빼고 다이렉톨로지, 방언어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을 선생님이 지금 까먹었는데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경제지리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경제지리학도 마찬가지죠. 경제지리학은 뭐냐면 지리적인 영향에 따라서 경제적인 규모나 구조가 굉장히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전쟁이 한창인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지리적인 특성이 외세 침탈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구조나 특성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리가 경제 규모와 교역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제지리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언어의 어떤 변화와 분화와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언어 지리학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을 이제 단원이 바뀌게 됩니다. 제5장 의문과 변별적 자질 체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장 네. 이 클래스 강의 자료는 여전히 3쪽이고요. 그 다음에 책은 83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문과 변별적 자질 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나 마나 정의적인 것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중고등학교 때 배운 바도 있고 해서 음소와 운소와 음운의 차이 그리고 음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번 챕터에서 아주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음소가 무엇인지 음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을 정의하는 그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변별적 자질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아마 의문론 챕터 중에 가장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변별적 자질 체계까지는 넘어가지 않고요. 의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소가 무엇인지 그래서 음소를 어떻게 설정해서 음소 목록을 확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네, 음소란 한 언어에서 의미를 분화시키는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거창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면 말해서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뜻을 구별. 우리 앞쪽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달, 딸, 탈. 자, 이 세 개의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것은 단어가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은 의문론을 배우기 전이고 여러분들 다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절 초성에 오는 치조 폐쇄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음의 치조 폐쇄음, 경음의 치조 폐쇄음, 유기음의 치조 폐쇄음이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하죠. 그렇다면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평음의 치조 폐쇄음, 경음의 치조 폐쇄음, 유기음의 치조 폐쇄음은 한국어의 음소로서 설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논의를 이번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는 한 언어에서 의미를 분화시키는, 즉 의미를 변별시키는 구실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음성과 차이가 나죠. 음성은 그러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성과 음소를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좀 더 물리적인 실제성을 갖고 있나요? 당연히 음성이고, 그러면 반대로 좀 더 추상적이고 이제 분절성에 근거한 추상성을 갖고 있고 인식적 실제에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음소겠죠. 그리고 앞서 배웠던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는 초분절음들, 즉 운율 자질들은 운소가 되어서 음소와 운소를 합해서 음운이 되고 우리는 그러한 의문론을 배우는데 개별 언어로서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의 의문론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 뭐 강의 자료를 봐도 좋고요. 교과서를 봐도 좋습니다. 네. 자, 한국어의 음소 기호는 슬래시 안에 든다라는 얘기 했었죠. 사선 속에. 음소는 음절 말에서는 설치금, 음성이죠. 설치금은 그러니까 가까로 안에 들었어요. 설치금으로 실현되고, 이럴 때 설치금으로 실현되고, 모음 사이에서는 탄설음으로 실현이 돼요. 나라. 음절 초성에는 유음이 오지 않죠. 우리말에서는 외래어에서 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음운론을 배우기 전에 날 할 때의 종성에 오는 유음과 나라 할 때의 비오도 초성에 오는 유음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다르다고 느끼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리을이라는 문자를 쓸 때 아무런 혼란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리을은 훈민정음은 이 훈민정음 그 문자는 음소 단위로 만들어진 문자거든요. 그런데 음성적으로는 분명히 달라요. 네. 결과적으로 한국어에서는 두 음성이 같은 어두 위치나 어말 위치에 사용되어 의미의 변별을 일으키는 달달탈처럼 이렇게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코 없고, 따라서 이 두 개의 음성은 설치음과 탄설음은 한국어에서 각각 독립적인 음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으로는 존재하지만 반면 영어의 경우를 볼까요? 영어의 경우에는 유음 L과 R자 뒤집어진 소리가 있어요. 이게 right예요. right, light, right. 영어의 R에 대해서 잠깐 이제 각주를 살펴보면 강의 자료 3쪽 하단에 보면 각주 1번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다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영어는 그러면 영어의 유음은 뭐뭐가 있냐 음성적으로 탄설음이 있어요. 탄설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은 지금 이제 영어 right 할 때 이걸 접근음이라고 부르는 approximate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어에도 있는 설치음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나라처럼 탄설음으로 실현되는 애는 표기로 R로 나타나거나 L로 나타나지 않는 자 city, 우리는 city죠. 근데 실제 이거를 이제 특히 미국 영어에서는 city 이러죠. 바로 그 소리예요. 그 소리가 국어의 나라에 해당하는 탄설음이에요. 탄설음이고 그 다음에 영어의 R 사운드, red, right 뭐 이런 소리들은 기본적으로 접근음에 해당하는 음성기호는 R자 뒤집어진 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철자 L인 것은 이제 wrong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어와는 차이가 나는데 다른 건 떠나지만 city의 경우, 탄설음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 영화의 독특한 특성이고 이제 요거는 좀 예외로 하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L과 R이 문자로 구별이 되죠. 그리고 소리도 음성도 다르죠. 음성도 다르고 동일 위치에서 음절 초성에도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각각의 음소예요. 각각의 음소. 우리랑은 다르죠. 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어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right, light, right에서 보듯이 같은 자리인 어두 위치에 실현되면서 그 뜻을 구별하는 최소 변별상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영어의 경우는 유음 L과 이제 접근은 R이 L과 R 표기의 문자 L과 R이 각각 독립적인 음소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그런 음성은 음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음성의 차원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음성과 음소의 그 지위 차이는 개별 언어마다 다르다. 근데 개별 언어마다 어떤 걸 음소로 설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것을 음소로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는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강의 자료 똑같이 나와요. 이거 교재는 84쪽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되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음소라고 하는 개념이 특정의 개별 언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음소는 특정 개별 언어의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언어에서는 음소이지만 다른 언어에서 음소가 아닌 음성 차원에 머무를 수도 있고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의 발화산출 자체는 아주 언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뭐 탄설음이건 설측이면 접근음이건 우리 다 right 다 흉내낼 수 있잖아요. 연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모국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음성을 발음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음성학적인 지식을 배운 모든 음성들을 발음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스와힐리어도 배울 수 있고 반투어도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 해당 언어의 발음을 익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음성적인 차원인 것이고 그들 음성들 가운데 개별 언어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음성은 자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결정이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책의 84쪽에 두 번째 단락의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이것도 좀 재밌는 거라 소개를 할게요. 이제 뭐 LR의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아는 얘기인데 우리 책의 84쪽에 교재 책 84쪽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한국어의 불 많이 얘기했죠. 이것도 역시 이제 평음, 경음, 유기음의 양순 폐쇄음들이 의미를 변별시키고 있으니까 각각 우리의 음소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평음, 경음, 유기음의 변별이 영어에는 의문론적인 차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권 하자들이 한국어 발음할 때 불곡인데 풀곡이라고 한다든지 변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언어가 유성, 무성의 대립을 가지고 있지 평음, 경음, 유기음의 대립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드물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선생님 세대처럼 외국어를 배우는데 급급했던 세대들은 그냥 정말 뭐랄까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 전제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문자가 쉬운 것이지 언어는 어려워요. 언어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영어에서는 평음, 경음, 유기음의 음성적 차이가 단어 의미를 변별하는 일이 없고 개별 음소로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와 같은 게르만어 어파들은 대부분 무성 파열음, 우리가 소위 이제 무성의 폐쇄음 정도, 평음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어두나 강세가 있는 음절에서 유기음으로 나는 경우가 흔하지만 같은 위치에서 무기음과 대립되지는 않아요. 변별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팟이나 스탑의 경우에서 그 마찰음 S에 뒤따를 때는 무기음으로 발음이 되고 이제 그 유기성이 없는 거예요. non-aspirated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페이퍼의 두 번째 P처럼 강세가 없는 단어에서도 무기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의문론적인 차원이 아니라서 환경에 따라 결정이 되는가. 그러니까 유기음의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강세가 있는 어두나 강세가 있는 경우에 이제 유기성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S에 뒤따를 때나 두 번째 음절에서는 아예 유기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성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별 언어마다 음소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것은 자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는 한 언어의 개별 방언들도 똑같아요. 개별방. 다시 강의 자료 3쪽을 보도록 할까요? 네. 물론 교재 84쪽 하단에 있는 얘기입니다. 네. 자, 강의 자료 3쪽에 파란색 단락 그 위쪽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단락의 위쪽. 한 언어의 개별 방언들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음소의 수는 특정의 개별 언어나 혹은 그 언어의 개별 방언에 따라 각각 달라지고 예를 들어 우리도 방언에 따라서 경상방언의 음소의 수, 모음의 수, 개수, 자음의 개수 다 달라요. 이러한 이유로 개별 언어 혹은 방언의 의문론 기술은 그 언어의 음소 목록을 찾아내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혹시 벌써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문론의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음소 목록의 확인이에요. 음소 목록의 확인이에요. 음소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소를 분석하거나 이게 어떤 게 음소가 되는지 음소를 분석하고 그래야지 음소를 설정하고 목록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소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음소의 분석은 실제 발화를 전사한 음성 기호들, 우리가 앞에서 봤던 IPA 기호들을 대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음성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한 언어나 방언의 모든 발화를 다 전사, 우리 트랜스크립션 앞에서 배웠죠? 전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어나 어절은 뭐예요?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한 어절, 밥을 한 어절, 먹는다 한 어절이죠. 네, 음소를 분석한다. 자, 파란색 부분에서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미 앞서서 발화 산출의 물리적 실제와 발화 인식의 인식적 실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발화 산출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물리적인 실제라면 음소는 발화 인식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인식적인 실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식적 실제로서의 음소는 개별 언어에서 단어 의미를 구별하는 변별적인 기능, 이제 distinctive function, 변별적인 기능. 사실 이제 구별을 하는 건데 사실 일본식 한자어인데요. 학술용어로 거의 굳어져 있습니다. 뭐 거의 다른 데서 변별한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음소예요. 즉 의미의 변별과 상관이 없는 말소리는 음성이고 의미의 변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말소리는 음소가 되는 것이죠. 음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면 결국 우리가 앞에서 그 분절화, 추상화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소는 물리적인 실제의 음성을 우리가 의미 변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계를 위해서 미묘한 음성적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식이란 개념은 추상화와 관련이 있어서 음소는 음성보다 추상적인 단위이고 우리가 앞서 강의자료 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의자료 4쪽으로 넘어갔고요. 책은 85쪽 하단입니다. 책은 85쪽의 맨 밑에 단락이고요. 강의자료 4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절성이 언어음의 기본적인 속성임을 얘기했는데 결국 분절성이 추상성이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죠.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K라고 하는 평음의 영국의 폐쇄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실은 단 한 번도 동일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성조의 혹은 음장의 상대적인 높이, 상대적인 길이를 얘기했습니다. 상대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조음을 하는 것이 그렇게 기계처럼 절대적인 음가와 절대적인 어떤 높낮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묘한 차이, 절대값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미묘한 차이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대값은 결국 인식할 수 있는 그럼 그 인식은 뭐냐? 의사소통을 위한 의미를 변별할 수 있는 정도차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평생 결국 똑같은 K를 발음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미묘한 음성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평음의 영국의 폐쇄음으로 듣고 우리가 받아쓰기를 한다 그러면 기억으로 받아쓸 수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태여 이런 음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실제를 무시하는 이유는 추상화의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기호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바로 이와 같은 추상성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IPA 기호라고 한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어떤 말소리들을 완벽하게 전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조우미치를 설명을 할 때 11개의 그 포인트, 지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 무수히 많은 조음점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치조음이라고 부릅니다. 치조 폐쇄음을 부를 때 혀끝이 그 치조의 정확한 부위에 X표 한 곳에 가서 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음의 높낮이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 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조금씩 입을 벌리면 무한한 그런 모음의 전설 모음의 개구도에 따른 혀의 높낮이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절성에 근거한 어떤 추상성을 가지고 언어 기호를 만들고 그 언어 기호의 첫 번째 분절 단위가 음소가 되는 거예요. 그 음소가 모여서 형태소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분절음의 단위에서는 음소가 가장 작은 단위.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예를 들면 성문마찰음, 걔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문마찰음은 그 음성의 이름일 뿐이에요. 어떤 조음이치, 어떤 조음 반복을 선택한다라고 이름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녀석이 단어를 구성해서 의미를 변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음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소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를 변별하는, 의미를 구별하는, 의미를 분화시키는 최소 단위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2차 시 수업을 마치고 5.2 음소 설정의 방법은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